네, 이번 시간부터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8페이지 봐주시고요. 우리 전산회계 2급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한 문제당 3점, 그리고 총 8문제로 24점의 배점이 들어가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시간에 분계를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면 그거를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게 입력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락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208페이지 보시면 뭐 기본 전제라고는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기준으로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 회계기업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아 그렇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던 대로 공부했던 대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입력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같이 볼게요. 우리가 로그인 화면에서 전산회계 2급 들어가시고 회사 코드는 뭐 임의로 101 세무라는 회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보이시죠? 메인 화면에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냐면 여기 전표 입력 가장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자, 이 메뉴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우리가 일반 전표를 입력할 수 있을 이런 창이 하나 뜨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창이 뜰 때 가장 먼저 커서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 있냐면 여기 월로 가 있어요. 몇 월이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냐. 즉, 요건 뭐냐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대상에 그 해당하는 기간, 우리가 언제 날짜를 회계 처리를 하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회사에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분계를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러한 분계를 분계장에다 분계를 한다고 배웠는데 실무적으로 분계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분계를 하는 그러한 장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계를 하려면 일자별로 우리가 분계를 하겠죠. 그래서 어느 월,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입력을 할 것이냐가 바로 요 첫 번째 이 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에 대한 걸 하겠다. 그러면 1월부터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1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1월에 회계처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월에 했던 거를 조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가 1월 달에 대한 회계처리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밑에 칸 보이시죠? 여기 가장 밑에 칸에 여기 월은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1월부터 1월까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월은 이게 픽스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일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을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20일이다 그러면 1에 20 이런 식으로 치면 일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몇 월 며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뭐 1월부터 뭐 1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월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한 일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고 싶다 또는 특정한 일자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월 옆에 변경이라는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자, 아까랑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죠? 아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날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2일이다 그러면 2일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1월 2일에 대한 것만 이렇게 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할 수 있을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특정 일자로 하느냐 또는 특정 기간으로 하느냐, 요거는 요 변경 버튼을 사용해서 우리가 세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편의에 맞게 해당하는 뭐 회계 처리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특정 일자라고 하기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특정 일자로 하면 계속 요거를 변경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월 1일 분개를 했다가 또 이제 5월로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해서 일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무리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목적에서는 이 변경 버튼을 누르셔서 그냥 기간을 아예 1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월 1을 자유롭게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이니까 뭐 만약에 뭐 5월 20일에 대한 분개가 나왔다 그러면 5월 20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날짜를 다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1월부터 12월 요걸로 먼저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입력하는 게 편하고 빠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일자에 대한 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번호가 있죠.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해석 번호가 나와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전표 번호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조회된 상태로 한번 볼게요. 조회된 상태로 보시면 월 1 옆에 번호가 이렇게 있죠. 요 번호 있죠. 그래서 뭐 000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표 번호예요. 그래서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 5월 20일 해가지고 엔터 치고 다 분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전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무리 클릭해서 뭐 하려고 해도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있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209페이지 3번에 보시면 구분. 자, 요게 중요해요. 자, 요게 뭐냐면, 자, 우리가 월 1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구분인데, 이 구분은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가장 밑에 하단 보시면 알림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구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냐면 여기 밑에서 보고하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다 보시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교재로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우리가 구분에 우리가 전표에 대한 유형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 현금 전표, 그리고 두 번째 대체 전표, 그리고 세 번째 결산 전표, 이렇게 세 가지로 전표의 유형이 나눕니다. 자, 이거 하나씩 보면 일단 현금 전표라는 건 뭐냐면 어느 한 변에 다 현금만 오면 현금 전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대변에 차변에 뭐가 왔는지는 상관없이요. 만약에 대변에 다 그냥 온 게 현금밖에 안 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현금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나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요거는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금이 나간 거래다라고 해서 출금 전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금 지출이 있는 거래, 즉 현금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금만 나갔어 라고 하면 출금 전표라고 분류를 하고, 요거는 단축키처럼 우리가 1번을 누르면 우리가 출금 전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1월 15일자 보시면 자, 지금 구분이 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출금. 이게 바로 출금 전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금에다가 지금 계정 과목이 뭘로 왔어요? 소모품이라고 나왔죠. 자, 요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돈이 나갔는데 뭘로 나갔다? 소모품 사느라 나갔다. 요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정 과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 계정 과목 코드를 클릭해 보시면 밑에 이렇게 분개가 뜹니다. 자, 분개가 뜨는데, 자, 우리가 요 출금 전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 두 개 써 있는 칸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게 차변, 뒤에 있는 게 대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금 전표를 했기 때문에 대변에 40만 원 나간 건 뭐예요? 현금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출금 전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현금이 나갔다라는 건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고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거는 소모품만 입력하면 된다라는 게 출금 전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현금이 나갔다라고 하면 출금 전표고 그거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1번을 여기다가 구분에다가 1번을 눌러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0일 출금을 한다 그러면 구분에 여러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출금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단축키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입금 전표인데요. 요거는 이제 출금 전표랑 반대되는 거죠. 자, 뭐가 뭔진 모르겠는데 상대편이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금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입금 전표로 분류를 하고 그거는 단축키 몇 번? 2번을 쓰겠다라는 게 이 입금 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이렇게 나누어서 왜 하냐. 자, 요거는 사실 편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차변, 뭐 대변 뭐 이렇게 다 각각 입력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현금만 어느 한 변에 온 거래는 그냥 단축키처럼 출금 전표는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입금 전표는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러면 우리가 한 변만 상대편 계정 과목만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출금 전표, 입금 전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번, 2번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 전표라는 게 있어요. 대체 전표는 어느 한 변에 현금이 안 오는 그냥 나머지 모든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도 뭔가 입력을 하고 대변에도 우리가 뭔가를 입력하는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전표가 대체 전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차변 이거는 차변과 대변을 우리가 각각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뭘 쓰겠다 그러면 단축키 3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대변에 뭔가를 쓰겠다 그러면 단축키 4번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1월 3일자 요 분계를 한번 보시면 이거를 딱 1월 3일을 클릭을 하시면 가장 이제 이게 가지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한 줄이 우리가 클릭한 그 줄이 진한 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옅은 색으로 그 밑에 줄이 같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보이세요? 조금 거의 하얀색 같은 그러한 약간 옅은 파란색이 같이 잡히죠. 이렇게 그 두 번째 줄이.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같은 전표다. 이게 한 장의 전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3일 날짜 똑같죠. 그 다음에 전표 번호 둘 다 1번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한 장에 있는 전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차변에 정기예금이 온 거고 그러면 정기예금이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100만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돈을 빼서 정기예금에 입금했다라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 어떤 계정 과목, 그 다음에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 해가지고 우리가 각각 이렇게 두 줄을 입력하는 거, 이게 바로 대체 전표라는 거고요. 차변을 입력하고 싶으면 3번, 대변을 입력하고 싶으면 4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예제하면서 같이 입력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전표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 입력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직접 요거를 입력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똑같이 차변 대변인데 결산 분계를 할 때 5번, 6번, 차변은 5번, 대변은 6번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 차변 해가지고 줄여서 결차, 결산 대변 줄여서 결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로 쓰는 것보다 1, 2, 3, 4다. 1, 2, 3, 4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력 화면 하단에 붉은색으로 이게 차익이 표시돼요. 우리가 대차가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회계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차익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상단 보이세요? 대차 차익 해가지고 이렇게 빈칸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차 차익이 없으니까 빈칸인데 만약에 대차 차익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차변 해가지고 차변 해서 뭐 F1을 해서 뭐 현금
차변의 현금인데 뭐 자 20만 원 해서 대변을 만약에 안 썼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차액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위에도 대차 차액에서 빨간색으로 차액이 되는 금액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요게 떴다 그러면 아 우리 뭔가 잘못 입력했구나라고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자 지금 이거는 임시로 했으니까 지워보시고 우리가 그러면 출금 전표, 입금 전표 그리고 대체 전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한 변에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도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또 뭔가가 또 하나 더 있다. 즉 현금이 포함된 이렇게 전표가 있다. 그래서 현금이 포함된 자 여기 밑에 두 번째 세모 보시면 현금이 포함된 대체 전표의 경우 하나의 전표를 입력한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어느 한 변에 다 현금이 올 수도 있지만 현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변에 또 어떤 다른 뭐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죠. 그러면 현금이 포함된 이렇게 대변이 뭐 뭔가 두 개가 있다. 또는 차변에 현금이 포함된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대체 전표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는 다 대체 전표로 한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어느 한 변에 현금만 오면 그때 현금 전표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편의상 그래서 사실은 그냥 대체 전표로 다 모든 분괴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어느 한 변에 현금만 왔을 때 출금 또는 입금 전표를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분계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만 온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다 대체 전표로 하면 된다. 그래서 차변 현금, 그 다음 또 차변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대변 외상매치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4번 코드와 계정 과목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 날짜 뭐 2월 20일 해서 뭐 출금 전표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출금 전표를 입력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출금 전표는 현금이 나갔다라는 건데 그러면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정 과목을 자 F2를 눌러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금 전표 유형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자동적으로 계정 과목 코드로 커서가 갑니다. 이 상태에서 F2를 누르면 이렇게 계정 코드 도움이 나오죠. 자,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다 해봤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정 과목을 직접 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요 코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모품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죠. 소모품이라고 입력하면 자 여기 코드 122 해가지고 소모품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입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계정 과목 글씨 자체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요 코드로 계정 과목을 불러오는 개념이다 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이 소모품 122라는 계정 과목 내가 외우고 있다 그러면 F2 안 눌러도 그냥 여기서 12 이런 식으로 누르면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이 쓰는 계정 과목은 코드가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웠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 커서에 F2 누르지 않더라도 바로 코드 번호 내가 외운 걸 쓰면 계정 과목이 불러와지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F2를 눌러서 계정 과목 코드 도움 박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러오면 된다. 굳이 계정 과목 코드 그 수 많은 거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검색해서 쓸 수가 있고 자동적으로 내가 외워졌다 그러면 바로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더 편리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해서 거래처 등록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거래처 등록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든 분께 다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입력해야 되는 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그러한 거래가 따로 정해져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래처 등록을 해야 하는 채권 채무의 예라고 하는 요 표가 하나 나와요. 요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시를 하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거래처라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조회된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거래처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전부 하나밖에 없죠. 지금 다른 건 없는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거래처가 입력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 거래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해당하는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요 거래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지난 시간에도 거래처 뭐 입력하는 거 그런 것들 거래처 등록하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회사 등록과 비슷한 그러한 창으로 우리가 뭐 거래처에 대한 뭐 사업자 등록번호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입력해 본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입력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거래처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1월 14일 분계를 보시면 자, 입금 전표예요. 그러면 뭐예요? 차변에 현금이 오는 그런 분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입금에 대해서 이제 요 계정 과목 누르면 자, 가장 하단에 분계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차변에 550만 원 온 건 뭐예요? 쭉 따라가 보면 현금. 그 다음에 대변에 550만 원 온 건 뭐예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어떤 거래예요?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이제 회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금 전표로 입력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은 어느 회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래처예요. 그래서 자 이건 뭐예요? 자 유라전자에 대한 우리가 유라전자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돈으로 받았다라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봐도 어느 거래처에서 뭐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처를 어느 분계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어느 분계는 입력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요거라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표는 거래처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계정 과목들이죠. 자 하나씩 보시면 자 크게 뭘로 나눠져 있어요? 채권과 채무로 크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받을 게 있거나 즉 채권이 있거나 또는 줄 게 있다, 즉 채무가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과 채무에 대한 그러한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채권에 대한 건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 거 뭐예요?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자 요거는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채권이므로 반드시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줄 게 있다 그러면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외상 매입금, 두 번째 지급어음. 이런 식으로 채권과 채무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예를 들어서 비품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외상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뭘로 써요? 미수금이라는 거 쓰잖아요. 아직 받지 못한 돈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품 판매한 거 이외에서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미수금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수금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비품을 샀는데 외상으로 샀다.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채권과 채무 그거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인데 이것도 어쨌든 받을 거와 줄 거, 즉 채권 채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당하는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채권 채무에 대해서 뭐가 있죠?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여금이나 또는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우리가 대여금 그리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 차입금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선수금 요거 있죠. 요거는 뭐예요? 어떨 때 쓰는 거다? 우리가 계약금에 대한 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하고 요것도 우리 채권이에요. 우리 선급금은 우리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자산이죠. 자산 중에서도 우리 채권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 또는 선수금을 할 때도 반드시 채권재무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가지급금 뭐예요? 가지급금? 요거는 우리가 뭐 출장비를 썼을 때 뭐 해당하는 뭐 금액이나 개정 과목이 확정되기도 전에 우리가 돈을 지급했을 때 가지급금이라는 이걸 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채권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줄 돈이 있고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게 어느 회사에 대한, 누구에 대한 줄 돈인지 또는 받을 돈인지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 등록하는 그러한 필요성은 이제 알았고,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등록을 하느냐?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월 20일 날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출금이고 우리가 FE 해서 외상 매입금이다. 자, 요거는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돈이 나갔죠. 출금이니까 대면에 현금이 오는 거. 돈이 나갔는데, 자, 뭘로 나갔다? 외상 매입금 갚느라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상 매입금이 어디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었느냐라는 게 이 거래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코드 번호를 계정 과목을 입력하면 우리가 거래처 코드 번호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무조건 우리가 뭐 코드 도움을 보고 싶다 그러면 F2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F2를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 회사에 지금 거래처 등록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딱 뜹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라라랜드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었다 그러면 자, 라라랜드 이런 식으로 자, 입력을 해주시면 검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 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라라랜드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거래처가 이미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리가 F1을 눌렀을 때 이렇게 뜨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 미리 거래처 등록을 한 그런 거래처들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리 입력하지 않은 신규 거래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쉬운 게 뭐냐면 여기 거래처에 이렇게 이 커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00000을 한번 눌러보세요. 00000을 한번 눌러보시면 거래처 이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 거래처가 있다. 그래서 자, 거래처 이름이 신규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신규라고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커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거래처 등록이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이제 우리가 매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처에 대해서 어떤 코드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죠. 그래서 뭐 문제에서 만약에 주어졌다.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코드 번호를 여기서 뭐 1, 2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고요. 엔터를 치면 이제 적유로 넘어가진다라는 거고, 이 거래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정보를 적고 싶다. 그러면 이 거래처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하단에. 자, 그래서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도 입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주소도 입력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하단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거래처 등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초정보 등록하셔서 거래처 등록 여기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 화면에서 뭐 밑에서 우리 방금 만들어졌던 거 자동으로 생성된 거 보이시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게 바로 나타났고요. 또 만약에 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이 일반전표 입력을 하다 보면 싱글 거래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껐다가 또 나갔다가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바로 00000 5개를 눌러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 2번 일반 전표 화면에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라는 거는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습은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6번 적요라고 나와 있죠. 자, 적요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이 있죠. 뭐 우리가 분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메모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거래처까지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적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적요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제 입력을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적요도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것만 입력을 하면 된다. 거래처 등록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 적요는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시험에서. 채점 대상이 아니지만 반드시 적요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뭐 타기정 대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된다. 지금은 적요는 그냥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만 지금은 일단 알고 계시고, 나중에 적요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적요를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봤어요. 그래서 뭐 일반 전표에 대한 뭐 날짜부터 번호, 그 다음에 이 전표 구분, 출금 전표, 입금 전표, 그 다음 대체 전표, 그 다음에 계정 과목, 그리고 거래처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 문제로 볼 텐데, 자,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